경제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주 항공 섹터 그야말로 뜨겁다 못해 폭발적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냐 아니면 떠오르는 다크호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냐. 이 세기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우리 계좌의 구세주가 될까요? NTN이니 ISL이니 뉴스 기사만 보면 머리부터 아프시죠?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우리는 복잡한 공학 논문 말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돈 되는 핵심만 딱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냐? 이미 텐베거 소리 듣는 종목들 보면서 손이 안 나가는 그 심정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품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 실체인지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상상해보세요. 통신 기지국 하나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끊김없이 유튜브를 봅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 확장이 아닙니다. 기존 지상 인프라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는 거대한 혁명의 시작점이죠. 일론 머스크의 무자비한 물량 공세냐, 아니면 ASTS의 크고 강력한 한방이냐, 두 기업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Direct to Cell, D입니다. 비싼 접시 안테나도 무거운 와이파이 라우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 폰 그대로 위성 신호를 잡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죠. 스타링크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얀색 접시를 설치해야만 인터넷이 됐죠. 물론 일론 머스크도 티모바일과 손잡고 DEC로 넘어오고 있지만 기존 위성 설계의 한계 때문에 속도와 커버리지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ASTS의 접근법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면서 강력합니다. 지상에 있는 통신 기지국을 그대로 뜯어서 대기권 밖으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기지국 그 자체인 셈이죠. 왜 ASTS 위성은 그렇게 거대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의 그 작은 내장 안테나로 쏘는 신호를 500km 밖 우주에서 잡아내려면 우주에 있는 귀가 아주 커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물리적인 진입장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생깁니다. 기존 지상파 주파수랑 섞여서 통화가 끊기면 어떡해? 이 기술적 난제, 바로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했느냐 못했느냐가 텐베거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ASTS는 이 문제를 빔포밍 기술로 해결합니다. 거대한 패널을 이용해 전파를 샤워기, 물줄기처럼 뿌리는 게 아니라 레이저처럼 특정 사용자에게만 집중해서 쏘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지상망과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편 코너를 봅시다. 우주 인터넷의 현재 권력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웠고 압도적인 인프라를 자랑하죠. 과연 ASTS가 이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스타링크엔 치명적인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전용 수신기, 일명 DCDC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60만 원이 넘는 장비를 사서 들고 다녀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죠. 물론 머스크도 바보가 아닙니다. T모바일과 손잡고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는 Direct to Cell 서비스를 준비 중이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 스타링크가 다 먹는 거 아냐? 하고 말이죠. 여기서 팩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스타링크의 DEC 기술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주로 문자 메시지나 비상통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ASTS는 설계부터 오지 광대역 통신을 목표로 했죠. 문자를 보내느냐, 넷플릭스를 보느냐. 이것이 두 기업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주에서 지상의 작은 스마트폰 신호를 잡으려면 위성의 귀, 즉 안테나가 엄청나게 커야 합니다. ASTS는 위성을 접어서 쏘아 올린 뒤 우주에서 농구 코트 크기로 펼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술적 장벽입니다. 그럼 스페이스X가 더 큰 위성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TS는 위성을 종이접기처럼 접고 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간섭을 제어하는 기술 등에 대해 3연계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조차도 이 특허의 지뢰밭을 피해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타링크를 쓰려면 여러분은 수십만 원짜리 장비 디스를 사서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ASTS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우주 옵션, 요금제만 추가하면 끝이죠. 스타링크는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고객을 뺏어가는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ASTS는 통신사의 커버리지를 넓혀주는 파트너죠. 전 세계 통신사들이 왜 ASTS에 줄을 서서 투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성이 뜨면 지상 기지국은 다 망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도심에서는 여전히 기지국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위성은 기지국을 세우기 힘든 바다, 사막, 산간 오지를 메워주는 역할입니다. 즉, 서로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완벽한 결혼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은 기지국이 조금만 멀어져도 신호가 끊깁니다. 하물며 저 우주 500km 상공에 떠 있는 그것도 시속 27,000km로 움직이는 위성과 통신을 한다? 이건 마치 달리는 KTX 안에서 바늘 구멍에 실을 넣는 것만큼 어려운 물리학적 도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물량 공세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 위성 간의 거리를 좁히고 T-모바일 같은 통신사와 제휴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미 압도적인 위성 숫자를 가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반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발상 자체가 다릅니다. 폰을 못 바꾸니 위성의 귀를 키우자는 거죠. 우주 공간에 테니스 코트만한 거대한 안테나를 펼쳐버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상용 통신 위성, 이것이 바로 지상에 아주 미약한 스마트폰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는 기술적 비결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스타링크 초기 모델은 전용 안테나가 필요했지만 ASTS 기술의 핵심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폰 그대로 아무런 장비 교체 없이 바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진입 장벽이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럼 다른 기업들도 위성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안테나를 제어하고 간섭을 없애는 기술은 보호받고 있죠. 수천 개의 특허와 자체 개발한 칩셋 ASI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발 주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여기서 ASTS의 사업 모델이 빛을 발합니다. 기존 통신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강력한 로밍 파트너가 되는 전략이죠. 통신사는 인프라 투자 없이 커버리지를 넓히고 ASTS는 그들의 수억 명 가입자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수익을 나누는 구조, 윈윈 게임입니다. 위성 사업에서 기술만큼 무서운 게 바로 주파수 규제입니다. 하지만 ASTS는 파트너 통신사가 이미 수조 원을 들여 사놓은 지상 주파수를 우주에서 그대로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각국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아주 영리하게 우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주 산업의 절대 강자 스페이스X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T-모바일과 손잡고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발표했죠.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면 다 이기는 거 아닌가 하고요. 냉정하게 기술적 차이를 봅시다. 스타링크의 초기 DEC 모델은 위성 크기의 한계로 인해 주로 문자 메시지나 간단한 음성 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ASTS는 설계부터 거대한 안테나를 통해 지상 기지국 수준의 브로드밴드 데이터를 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체급이 다른 싸움이죠. 물리학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작은 단말기와 통신하려면 우주에 있는 귀는 엄청나게 커야 합니다. 당장은 스타링크가 발사체 능력으로 압도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데이터 속도 면에서는 거대 안테나를 가진 쪽이 구조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다면 문자 한 통으로 충분하겠죠. 하지만 캠핑장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STS는 처음부터 우주 기지국을 표방하며 기가바이트급 데이터를 처리하려 합니다. 반면 스타링크의 DEC는 아직 텍스트와 저용량 통화에 집중되어 있죠. 가장 강력한 해자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입니다. 50만 원짜리 접시 안테나를 들고 다닐 필요도 위성 통신용 전용 폰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 이 기기 그대로 우주와 연결된다는 것, 이게 바로 ASTS가 가진 가장 무서운 잠재력입니다.
위성 사업에서 가장 골치 아픈 건 주파수 간섭 문제입니다. 스타링크는 독자적인 주파수 권리를 위해 규제 기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죠. 하지만 ASTS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미 수조 원을 들여 주파수를 확보한 지상 통신사들의 대역을 빌려 쓰는 겁니다. 적을 만드는 대신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든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과 네트워크가 없으면 사장됩니다. 왜 미국의 2위 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즌이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ASTS에 투자했을까요?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지상 기지국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음영 지역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바로 저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우주 산업은 돈을 태우는 용광로입니다. 위성망이 완성되어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업은 끊임없이 유상증자, 다일루슨의 유혹에 시달릴 겁니다. 기술은 증명됐지만 재무제표는 아직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주 산업에서 일정 지연은 일상 다반사지만 스타트업에게 지연은 곧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발사가 한 달 미뤄질 때마다 고정비는 타들어가고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죠. 경쟁자가 치고 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니까요. 이 실행 리스크를 감당할 담력이 있으십니까? 게다가 저쪽 동네를 보세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이미 6영계 이상의 위성을 띄웠고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당장 와이파이가 터지는 쪽으로 지갑을 열죠. 최초라는 타이틀은 강력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의 힘은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ASTS가 가진 경제적 해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게으름의 법칙입니다. 소비자는 귀찮은 걸 싫어해요. 스타링크를 쓰려면 별도의 안테나나 장비가 필요하지만 ASTS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그대로 우주와 연결됩니다. 하드웨어 변경 없는 혁신.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전 세계 통신사들이 스타링크를 견제하고 ASTS와 손을 잡을까요? 스타링크는 통신사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하지만 ASTS는 통신사들의 망을 빌려 쓰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전략. 이게 바로 망한 위성 기업들과 다른 생존 방정식입니다. 결국 미래는 터지냐 안 터지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터지냐로 갑니다. 텍스트 몇 줄 보내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나 태평양 한가운데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대역폭 전쟁에서 누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결정할 겁니다. 뉴스에서 NTN 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땅에 있는 기지국 신호가 끊기면 알아서 하늘에 있는 위성을 기지국으로 인식해서 갈아타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국제 표준삼 GPP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애플이 만드는 칩셋과 호환되지 않는 독자 규격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링크는 혁명적이지만 고성능 인터넷을 쓰려면 여전히 피자판만 한 접시가 필요하죠. 하지만 소비자는 게으릅니다. 500불짜리 장비를 따로 사서 들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아이폰, 갤럭시 그대로 우주와 연결되는 것, 이 하드웨어 장벽을 누가 먼저 완벽하게 허무느냐가 게임의 승패를 가릅니다. 돈의 흐름을 볼까요? 스타링크의 메인 타깃은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지역의 가정이나 기업입니다. 반면 ASTS와 같은 DEC 기업은 전 세계 50억 명의 사람을 노립니다. 집 지붕에 안테나를 달 고객보다 핸드폰을 든 사람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잠재 시장 규모의 차이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기술만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주는 지금 전파 전쟁터거든요. 지상 기지국과 위성 전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 통신 당국은 절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스타링크가 T-모바일과 협력하면서도 규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유죠. 반면 기존 통신사의 주파수를 그대로 빌려 쓰는 방식은 이 규제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경제적 해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매수 버튼 누르고 싶으시죠? 잠깐만요.
우주 섹터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입니다. 위성 쏘아 올리는 비용, 즉 캐펙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주식을 더 찍어내서 여러분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겁니다. 로켓 발사가 지연되거나 폭발하면 주가는 하루에 30%씩 빠지기도 합니다.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이 섹터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짱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50만 원 넘는 접시 안테나가 있어야 터집니다. 반면 AST 같은 DEC 기업은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그대로 씁니다. 즉, 스타링크는 집이나 선박의 초고속 인터넷을, AST는 이동 중인 개인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서로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보완하며 공존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냥 위성에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시속 27 0km로 날아가는 총알 위에서 지상의 개미에게 레이저를 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 스마트폰은 전파를 쏘는 힘이 아주 약해요. 이 기술적 난이도, 즉 도플러 효과와 신호 간섭을 해결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진입 장벽입니다. 뉴스에서 NTN 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어렵게 생각 마세요. 기지국을 땅에 박으면 지상망, 하늘에 띄우면 NTN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6G 시대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터지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UAM, 선박, 이 모든 게 끊김없이 연결되려면 하늘에 기지국을 띄우는 이 기술이 필수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전 재산을 태우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 리스크가 크니까요. 저는 이런 섹터를 복권 사듯이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최대 10% 정도만 담으세요. 만약 이 기업들이 성공해서 상용화에 안착하면 그 적은 비중이 여러분 계좌 전체를 끌어올리는 텐베거가 될 겁니다. 실패해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세팅하는 것, 그게 고수입니다. 이제 기술적 검증 단계는 거의 지났습니다. 블루워커 3 같은 테스트 위성들이 이미 증명했거든요. 지금부터 투자자가 노려봐야 할 진짜 타이밍은 상용 서비스 시작 뉴스입니다. 실험실에서 나와서 진짜 통신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을 꿈꾸게 되는 그 변곡점이 주가 폭발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기술이 완성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주 산업의 진짜 최종 보스는 중력도, 기술 난이도도 아닌 바로 규제입니다. 특히 미국의 FCC 같은 규제기관이 상업용 주파수 사용을 최종 승인해 주느냐가 관건이죠. 이 뉴스가 뜨는 날이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날이니 뉴스 알람을 켜두셔야 합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가진 가장 큰 해자는 바로 기존 통신사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TT나 버라이즌 같은 거대 통신사들의 가입자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스타링크가 고객을 한 명씩 모을 때 이들은 파트너십 한 번으로 수억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BEBEC 모델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링크가 다 먹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핵심은 장비입니다. 스타링크는 고성능이지만 별도의 접시 안테나가 필요하죠. 반면 AST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바로 위성과 연결됩니다. 추가 장비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터진다? 이건 소비자 경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이 기술을 단순히 산속에서 전화 터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미래의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바다 위의 무인 선박들이 끊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지상 기지국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주 인터넷은 다가올 6G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자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 될 기술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꿈이 큰 만큼 악몽도 꿀 수 있습니다. 이 섹터는 하루에 20%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기술적 결합 뉴스 하나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죠. 이 엄청난 변동성은 미래의 수익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일종의 수업료이자 입장권입니다. 안전벨트 꽉 매지 않으면 튕겨나갑니다. 그렇다고 집 팔아서 이 주식들을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주 섹터는 포트폴리오의 메인 DC가 아니라 맛을 더해주는 향신료여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딱 이 정도가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으면서도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황금 비율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대박보다 중요하니까요. 스타링크가 이기냐, ASTS가 이기냐, 이 분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주 인터넷 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독식하기엔 너무나 거대합니다. 한쪽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한쪽은 독보적인 직접 연결 기술로 서로의 영역을 구축하거나 때로는 협력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파이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10배 수익, 10백원은 차트를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낯선 기술 용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는 상식이 될 때까지 그 지루한 시간을 버티는 엉덩이 무거운 투자자에게만 허락된 선물입니다. 소음은 차단하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기술의 진보만 바라보세요. 19세기에 철도가 깔렸고 20세기에 인터넷망이 깔렸다면 21세기는 하늘 위에 고속도로가 깔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혁신의 열차에 탑승할지 아니면 승강장에서 구경만 할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혼자 가면 불안하고 외롭지만 함께 공부하면 확신이 됩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우주 산업의 이슈들, 그리고 돈이 되는 인사이트들을 가장 빠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루트였습니다.